안녕하세요, 아는미성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야 돼요? 뭐 코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아이디어가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투자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투자 쪽 주제도 한번 앞으로 더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만든 게임에서 아무도 모르는 버그나 히든 스탯 같은 거를 발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열심히 컨트롤하고 아이템 맞추고 뭐 헤맬 때 나만 아는 그 하나로 게임의 판도를 뒤집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금융이라는 게임에도 그런 버그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수조 달러짜리 유령 현금이죠. 그리고 지금 그 게임 개발자인 미 연준이 이 버그를 패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에 달렸다고 무방하죠. 오늘 우리는 코인 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3명의 보스를 만날 겁니다. 첫째, 시장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영래포 RRP. 둘째, 미국 정부의 변덕스러운 지갑 재무부 일반 계정 TGA.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의 최종 보스, 연준의 눈물 젖은 다이어트, 양적 긴축, 큐티. 이 세 가지가 비트코인을 질식시켜 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물러날 때가 된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초과 지급 준비금. 뭐 이름부터 좀 어렵죠. 바로 머리에 박히게끔 30초 안에 한번 마무리해드리려 보겠습니다. 은행한테 우리 예금을 받으면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꼭 금고에 놔둬라 하고 묶어두는 최소 금액이 있어요. 이걸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은행에 줬습니다. 은행들은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는데 이걸 다 대출해주자니 무섭고 그냥 쌓아두게 된 거죠. 법으로 정한 최소 금액을 훌쩍 넘는 이 돈, 이게 바로 초과 지급준비금입니다. 2008년 8월에 1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 정도 넘었던 게 2015년 1월에는 2조 6천억 달러, 거의 3천조 원 가까이 넘게 불어났어요. 미친 거죠. 근데 은행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자도 안 나오는 이 현금을 왜 3천조나 들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연준이 신의 한 수를 둡니다. 2008년 10월, 너네 그 돈 우리한테 맡겨두면 이자 줄게 라고 선언한 거죠. 이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라고 해요. 은행 입장에선 땡큐죠. 대출해줬다가 뗄 위험도 없이 중앙은행에다가 그냥 묻어만 둬도 이자가 나오니까요. 이게 바로 금융 시스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벌어졌던 전환점이 됐습니다. 돈이 넘쳐나도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지 않도록 연준이 이자라는 꿀통으로 돈을 가둬버린 셈이죠. 하지만 이런 계약은 사실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만든 악마의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의 호수랑 비트코인이 대체 뭔 상관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좀 잠깐 볼까요? 한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또 다른 한 선이 그 초과 지급 준비금의 양입니다. 짝져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초과 지준금이 늘어날 때, 즉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날 때 비트코인은 날아올랐고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면 귀신같이 하락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돈의 호수, 즉 유동성이야말로 비트코인이라는 배를 띄우는 진짜 조수였던 거죠. 다른 모든 갖가지 뇌피셜을 동원한 분석은 사실 파도 위의 거품만 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돈의 호수를 빨아들인 뱀파이어들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래포, 리버스 레포, RRP. 말이 어렵지 그냥 초단기 금융기관 전용 돈의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은행 말고도 돈이 넘쳐나는 머니마켓 펀드 같은 금융회사들이 하루짜리로 연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가는 창구입니다. RRP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시중에 돈이 연준이라는 주차장으로 쏙 들어갔다는 뜻.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한때는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 주차장에 갇혀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뱀파이어는 재무부 일반 계정 TGA. 이건 더 쉬워요. 그냥 미국 정부의 월급 통장입니다. 연준에 개설된 계좌죠.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팔면은 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정부가 돈을 쓰면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TGA 잔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나 투자금이 정부 통장으로 옮겨가서 묶였다라는 뜻이니까요. 돌아다니는 돈, 즉 유동성이 또 줄어드는 거죠. 재무부 장관이 국채 발행을 늘려서 TGA를 8,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려서 채우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또 돈 빨아가네 하고 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최종 보스, 양적 긴축. 양적 완화가 돈을 찍어서 자산을 사들이는 벌크업이라면 양적 긴축은 만기가 된 자산들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켜서 빚을 갚아가는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연준이 보유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은 돈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새 채권을 안 사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그만큼 시중의 돈이 사라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유동성 축소 방법이죠. 연준이 만약에 대차대조포 축소라는 말을 하면은 시장은 헬스장 갈 시간이구나 하고 곡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세 뱀파이어는 따로 놀질 않아요.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연준이 QT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산을 줄이면 은행이 들고 있을 지급준비금도 줄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때 재무부가 TJ에 쌓아둔 돈을 써서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그 돈이 다시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흘러들어가서 다이어트했던 QT의 효과를 상쇄시켜버려요. 반대로 재무부가 계좌에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줄인 지준금이 더 빨리 마르겠죠. RRP도 마찬가지. RRP 잔고가 줄어들면은 그 돈이 시중으로 나와서 지급준비금을 채워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 RRP라는 완충제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QT로 충격이 온다? 그 충격이 거의 1대1로 지준금에 꽂히게 되는 거죠. 맷집으로 버티던 시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간파하고서 비트코인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 이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마다 오른다는 소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건 죽었다. 이젠 오직 법정화폐의 유동성 사이클만이 왕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RRP와 TJ 잔고 변화를 추적하면 비트코인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분석에 따르면 뱀파이어들이 피를 안 마시고 힘을 못 쓸 때, 즉 RRP가 고갈되고 TJ가 바닥을 드러낼 때가 유동성의 정점, 즉 비트코인 파티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서 헤이즈의 예언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왔죠. 진짜 월가의 크립토 고래들은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유동성 흡수가 시장에 어디까지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타임머신 타고 2018년으로 한번 가보죠. 당시에 연준은 지금처럼 QT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처참했죠. 2017년 내내 불타오르던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2018년 내내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갖다 댔지만 가장 큰 그림은 바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즉 돈 삭제였습니다. 2018년의 겨울은 2022년의 겨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죽을 쓰니까 백악관의 한 분께서 폭발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향해서 멍청이라면서 금리를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파월이 우리를 실망시켰다. 중국이나 EU는 다 금리 내리는데 우리만 뭐하냐면서 트윗을 쏟아냈죠. 이건 그냥 비난이 아니라 그간 나름 지켜져 왔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성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파월이 트럼프한테 진짜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았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19년 중반 꿋꿋하게 금리를 올리고 QT를 하던 파월이 항복선언을 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QT도 2달 일찍 종료해버리죠. 공식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약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했죠. 파월이 트럼프의 압박과 시장의 하락에 결국 굴복했구나. 이 2019년에 연준의 피벗 이후에 시장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왜 그렇게 급하게 항복했을까요?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겠지만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금융시장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레포 시장의 금리가 하루아침에 2%에서 10%까지 치솟는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핏줄, 그 돈줄이 꽉 막혀버린 거죠. 원인은 바로 QT로 인해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너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준은 이 사태를 보고 시겁한 거죠. 어이구,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했다. 이러다 사람 잡겠다. 이 사건은 연준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양적 긴축이 금융 시스템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다는 걸요. 미국이 이렇게 삽질하는 동안에 유럽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유럽중앙은행이나 독일의 분데스방크, 프랑스 중앙은행은 모두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의 2019년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지급준비금 부족 사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마디로 야 너네 저번에 호되게 당해놓고 또 그러냐, 살살해라, 천천히 해라 라는 식의 훈수를 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쪽에서의 분석은 연준이 QT를 무작정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에 또 힘을 실어주죠. 한편 일본의 입장은 더 복잡합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연설에서 미국 경제와 관세 정책에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고 엔화는 약해지니까 수출에는 좋은데 안 그래도 임금 인상이 일본 정치의 핫 이슈인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버리면 문제죠.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엔화가 강해져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힘들어져요. 일본은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는 롤러코스터에 묶인 채로 제발 운전 좀 살살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인 겁니다. 일본의 딜레마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한국은행이라고 다를 것도 없죠. 하지만 이 모든 판을 흔드는 진짜 플레이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지난 10년간 미국 국채를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한때는 1조 3천억 달러가 넘었던 보유량이 지금은 7천억 달러대로 주저앉았어요. 왜일까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언제든 자신들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제재를 보면서도 그랬겠죠. 심지어 미국 장기 국채를 가진 나라에 돈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니까 안 그래도 사이도 안 좋은데 학을 뗄 일이죠. 미국 국채를 파는 거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면서도 이런 금융 핵무기를 스스로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미국한테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최대 고객이 떠나는데 국채는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채 수요를 받아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기도 하죠.
뭐 이 이야기도 엮여 있는 게 많은데 나중에 더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U나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고래가 아닌 신흥국한테는 미국의 통화 정책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신흥국한테는 자본이 유출되고 달러비 갚기가 힘들어집니다. IMF류의 기관들의 보고서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신흥국 채무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우리가 겪었던 1997년의 IMF 외환위기, 2013년의 긴축 발작 같은 사건들도 모두 미국 통화 정책의 나비 효과였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죠.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신흥국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일 테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뱀파이어 3인방의 상태는 어떻냐? 한마디로 거의 다 왔다입니다. 뭐가? 첫째, RRP. 2조 달러를 넘던 잔고가 지금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충제가 소멸 직전이란 뜻이죠. 둘째, TGA. 스캇 벤센트는 TGA 잔고를 8,50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은 이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셋째로 QT. 연준은 이미 QT 속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이제는 50억 달러로까지 줄일 거라는 말도 나와요. 이 모든 신호는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유동성 흡수 파티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걸요. 이제 간조 때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최근 FOMC 회의록이나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 속사정이 좀 드러납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1순위로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금융 안정, 머니마켓의 원활한 기능을 강조합니다. 2019년 레포 시장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기 전에 충분한 수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QT를 멈추겠다고 말합니다. 뭐 이건 명백한 신호죠.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붕괴를 막는다라는 명분하에 돈 풀기로 돌아서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 거죠. 물론 유동성이 곧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뭐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일치 아니냐,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일부 연구를 보면은 비트코인이랑 거시경제 변수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기술적 내러티브나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 유입 같은 자체적인 요인으로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에서 들어오고 빠져나가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는 코인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의 유동성의 함수라는 거는 뭐 상식에 가깝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세장입니다. 연준이 예고한 대로 QT를 종료하거나 속도를 더 늦춥니다. RRP는 거의 고갈 상태가 되고 더 이상 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TJ는 정부 지출로 인해서 점차 감소하고 그 결과 마이너스였던 유동성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죠. 이 남는 돈들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 선봉에 비트코인이 있겠죠. 2020년과 2011년에 우리가 봤던 유동성 파티가 미니 버전으로 재개될 수 있는 겁니다. 버블의 초입이다라는 사람들의 논거이기도 하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세장입니다. 무역전쟁이든 진짜 전쟁이든 어떤 변수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거죠. 연준은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QT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높게 더 오래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더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어올릴 거죠. 유동성 가뭄은 계속되고 위험자산 시장은 한 번 더 깊은 조정을 겪게 됩니다. 연준이 시장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죠. 결국 연준의 진짜 목표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최소한이죠. 비트코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다니는 여러 함선들 중 하나일 뿐이죠. 코인 차트 속에서 기영이의 신기류를 찾을 게 아니라 연준이라는 배관공에 손을 봐야 합니다. 어느 밸브를 잠그고 여는지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저는 투자 조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나침반 정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 코인이든 어떤 종목이든 경마장 중계하듯이 가격을 헤드라인을 다는 뉴스를 볼 때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 세 가지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볼 수 있겠죠. 첫째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둘째로는 영래포 잔고, 셋째로는 재무부 일반 계정. 이 숫자들은 모두 세인트루이스 연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프레드 같은 곳에서 누구나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방향성이 바로 유동성의 방향성이고 그 변수의 설계자들이 말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데이터 볼 수 있는 링크는 댓글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우리 금융 시스템에는 초과지급 준비금이라는 거대한 돈의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RRP, TGA, QT라는 세 명의 수문장들이 이 댐의 수위를 조절해 왔죠. 2018년의 경험은 이 수위 조절에 실패할 경우에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연준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심스럽게 돈줄을 쥐던 수도꼭지를 다시 풀 준비를 하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의 운명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손이 아니라 제롬 파월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음 너머의 진짜 신호들을 읽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아는 비서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를 한번 발라볼까요? 주제 제안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는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